이 사진은 테드 번디에게 납치 강간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피해 여성들은요,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로 5대5 가르마를 타고 있는 짙은 색의 생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모두 키도 컸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목격자였던 도리스와 자신이 목격했던 실종 여성, 그리고 살해된 여성 희생자들이 모두 테드 번디의 첫사랑이 되자 그죠? 복수의 상대였던 스테파니 브룩스라는 여성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테드 번디는요,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납치한 후에 수갑이나 끈으로 여성들을 포박시킨 후에 강간을 했고요. 둔기나 뾰족한 흉기를 사용해서 온몸을 찌르거나 피부를 찢는 잔인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의 피해자들의 몸속에는 나뭇가지와 쓰레기와 같은 이물질들이 삽입되어 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살인한 사체에다가 범인이 어떤 이물질을 삽입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의식 중에 이것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볼 때 두 번의 이별을 통해 스테파니를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시킨 것과는 별개로 스테파니와 닮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하면서 스테파니를 복수하고 스테파니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 너에게 치욕감을 주겠다 라는 심리가 들어있는 살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복수에 대한 쾌락을 통해서 욕구를 풀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여 명을 살해한 것을 보면은 아마 테드 번디는 다른 연쇄살인마들처럼 마찬가지로 살인을 할수록 그 살인에서 오는 쾌락에 중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멈출 수도 없었고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드 번디가 살인에 사용한 방법은요, 사람은 생존자에 의해서 알려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 주수법은 도리스를 만났던 사마미시 공원에서처럼 한쪽 팔에 가짜 붕대와 깁스를 한 채로 혼자 있는 여성들에 접근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 라면서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한 뒤에 납치, 강간한 뒤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 라면서 유인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차는 실제로 테드 번디가 운전했던 차이고요. 현재 박물관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수법들은 언뜻 보면은 혼자 있는 여성들에게 무작정 다가가서 유인해낸 뒤에 힘으로 납치하는 방법들이 아니라 사전에 완벽한 범행 준비를 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범행을 실행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뿐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질 경우까지도 예상을 해둔 뒤에 만약에 경찰에 발각된다면 쉽게 따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놓은 뒤가 되어야 범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납치되었다가 겨우 살아남았던 캐롤 다론치라는 여성의 경우인데요. 캐롤은 테드 번디를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쇼핑센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대낮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죠. 굉장히 대범한 방식이었어요. 캐롤에게 접근한 테드 번디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둔 캐롤의 차를 누군가 훔쳤다 라면서 주차장으로 유인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차에 캐롤을 태운 뒤에 도난차를 추적하겠다 라면서 쇼핑몰을 벗어났는데요. 테드의 차 안에는 이미 수갑과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이 아이스픽이라는 도구 아시죠? 뾰족한 흉기가 함께 있었다 그래요. 무언가 잘못되었다 라고 느끼게 된 캐롤은 달리는 차에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겁니다. 다행히 차 문이 잠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캐롤은 도리스와 다르게 납치된 뒤에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이때의 증언에 의해서 테드 번디가 검거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캐롤의 외형도 보면은 짙은 색 머리카락이 좀 긴 편이고, 그리고 가르마를 타고 있는 외형도 확인할 수가 있죠. 캐롤 다론치 납치에 실패한 테드 번디는요, 이후에 유타주를 잠시 떠나서 콜로라도주로 스키 여행을 할 겸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1975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약 6명의 여대생들이 연속으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의외의 곳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는데요. 1975년 8월이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집인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오는 한 유타의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붙잡힌 거죠. 차 안에는 수갑과 마스크, 곤봉 같은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될 수가 있었어요. 경찰에게 체포되는 순간에도 테드 번디는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찰들은요, 테드 번디의 이 인상착의와 직업, 변호사인 것을 듣고 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여대생들을 납치하고 살아있겠냐 라면서 테드 번디는 범죄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물들에 대해 어떤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캐롤이 용의자 5명 중에서 정확히 가운데 있는 테드 번디를 지목하자 더 이상 자신의 무죄 입증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테드 번디가 캐롤 다론치의 납치 사건 이후로 1977년에 있었던 첫 재판에서 15년의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테드 번디가 형이 확정되기 직전에 수감 중이면서 재판을 받던 법원이에요. 테드 번디가 워싱턴주에서 일어난 연쇄 실종과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것과 유타와 콜로라도주에서 추가로 발생했던 14명의 여성들이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 경찰들은요, 가장 최근에 시체로 발견된 24살의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테드 번디를 콜로라도주의 아스펜이라는 도시로 이동시킵니다. 그곳에서 이제 현장 검증도 해야 되고 뭐 자세한 증거물과 함께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요. 콜로라도주의 사건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테드 번디는 무기징역을 살아야 됐고요. 이미 이전에 다른 주에서 발생한 범행들과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드 번디가 범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꼼짝없이 감옥에서 보내야 될 것이 뻔했죠. 그리고 자신의 재판을 앞둔 어느 날 테드 번디가 변호사 선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로스쿨 출신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던 테드 번디가 나만큼 나를 잘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혼자서 재판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테드 번디를 보고 건방지다 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테드 번디가 꾸민 어떠한 계획이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해졌습니다.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겸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재판소에 있는 도서관에서 재판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는 척 하다가 이 도서관 창문에서 탈옥을 해버려요. 이것을 계획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겠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테드 번디의 탈옥 소식이 빠르게 퍼지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테드 번디의 도주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길거리에서 차를 얻어 타려고 하는 히치하이커들은요, 나는 테드 번디가 아니다 라는 글이 쓰여진 간판들을 들고 다녔으면서 동시에 테드 번디의 티셔츠, 테드 번디 햄버거와 같이 테드 번디를 상품화한 물건들이 판매되기 시작해요. 탈옥에 성공한 테드 번디는요, 산속에서 8일을 버틴 뒤에 마을로 내려와서 차 한 대를 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검거가 됐고요. 다시 수감됐죠. 이번에는 경비가 더 강화된 콜로라도주의 가필드 카운티라는 지역에 있는 이 교도소에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 30일이 됐어요. 테드 번디가 갑자기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16kg 이상을 감량했다고 해요. 테드 번디가 교도소 감시를 위해 설치된 조명기구의 천장 통로를 통해서 영화와 같은 두 번째 탈옥을 성공합니다. 이것을 계획하면서 살을 뺐던 거죠. 간수들이 테드 번디의 도주 사실을 알아챘을 때 이미 테드 번디는요, 이미 1600km나 떨어진 시카고에 있었고요.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1978년 1월 14일이 됐어요. 테드 번디가 플로리다에 도착한 지 2주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탈옥 소식에 미국 전역이 다시 난리가 났고요. 매일 뉴스는 테드 번디에 대한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자, 보통의 범죄자라면은 탈옥을 한 상태이고 온 지역의 경찰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에 겁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도 될 거예요. 하지만 테드 번디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각종 언론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라는 사실에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고요. 마치 자신이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줘야겠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약 8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참아왔었던 살인 욕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한밤중에 자신의 집 근처 여학교의 기숙사를 향해 움직입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니타 니어리라는 여성이 늦은 시간에 외출을 마치고 자신의 기숙사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건물에서 둔기를 들고 건물 밖을 빠져나가는 남성을 목격하게 됐던 거죠. 니타라는 여성은 곧바로 이 수상한 남성을 기숙사에 알리기 위해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복도에는 이미 큰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들이 쓰러진 복도 근처에 위치한 방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방 안의 여성은 이렇게 스타킹에 목에 묶여 있었고 머리는 둔기에 맞아서 부서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망자도 이미 목이 졸려서 사망한 상태였고 몸에서 성폭행의 흔적들과 각종 이물질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온몸에는 선명하게 범인의 이빨 자국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DNA 검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에 남은 이빨 자국을 분석할 수 없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후의 재판에서 테드 번디의 치아 배열과 일치한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여자 기숙사의 진범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던 거죠. 이전의 사건들과 조금 달랐던 살인 방식도 하나 존재하는데요. 플로리다의 경찰들은 이번 여자 기숙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 테드 번디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기숙사 사건 발생 3주 후에 이 12살의 킴벌리 리치라는 여자아이가 학교 안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던 거죠. 이 킴벌리를 데리고 가던 남자가 탈주범인 테드 번디와 닮았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게 되면서 플로리다에 테드 번디가 숨어있다라는 뉴스로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날 사라진 킴벌리 리치는요, 온몸이 칼에 찔린 채 실종 2달 만에 학교와 40km 정도 떨어진 돼지우리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킴벌리 리치는요, 테드 번디가 살해한 약 30명에 가까운 피해자 중에 가장 어리고 가장 마지막에 살해된 희생자로요. 실종 2주 만인 1978년 2월 15일 테드 번디가 플로리다주의 경찰들과 벌이던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결국 다시 검거가 됩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체포였죠. 1979년 플로리다에서 테드 번디는 총 2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기숙사 사건과 킴벌리 리치에 대한 사건이었죠. 이 2번의 재판에서도요, 테드 번디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겠다라면서 나섰어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재판 내내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당당하게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테드 번디는 사진처럼 매번마다 자신의 재판에서 각종 법률 문서와 자료들을 잔뜩 들고 있는 채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자면은 이렇게나 서류나 문서를 많이 준비할수록 그 변호사는 실제로 무능력하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 적혀있는 문서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법조계 사람들의 말 외에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심원들의 눈에는요,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재판 도중에 아주 각종 법률 서적과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재판에 임하는 테드 번디의 모습이 훤칠한 외모 덕택인지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게 포장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 표정이 30명을 죽이고 재판하는 표정입니다. 이렇게 건방지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언론이요, 테드 번디에게 연쇄살인의 귀공자
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붙여줬고요. 그 덕에 테드 번디를 추종하는 많은 여성 팬들이 생겨나게 됐죠. 테드 번디의 앞으로요, 수많은 팬레터와 선물들이 도착을 했고요. 수감 중인 테드 번디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오는 여성도 있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캐롤 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1979년 7월 23일 플로리다주 재판소에서는요, 테드 번디의 마지막 희생자였던 킴벌리 리치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테드 번디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이 뉴스를 통해 보도됐었거든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게 너무나 뻔했던 그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나 어떤 피해자 유가족들을 향해 사과, 어떤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요, 재판 도중에 자신의 팬이라며 찾아온 그 캐롤 분이라는 여성에게 결혼을 하자라면서 청혼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결혼하자 그랬고, 캐롤 분이 전혀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결혼을 해요, 재판 도중에.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다 라고 인정한 30명의 피해자들의 수는요, 각각 이렇게 주별로 나누자면은 워싱턴주에서 11명, 유타주 8명, 콜로라도주 3명, 플로리다 3명, 오레곤주 2명, 아이다호 2명, 캘리포니아 1명이었고요. 경찰과 검찰은 살해한 여성들의 수가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테드 번디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요, 재판 전에 검찰에게 자기 스스로 알려지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자백할 테니 자신의 형량을 깎아달라라는 플리바겐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검찰 측은 이 거래를 거절하고 확실하게 테드 번디의 범행이라고 밝혀진 30건의 범죄만 가지고 마지막 재판에서 1급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판사와 모든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테드 번디가 결국 전기의자형 판결을 받게 되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요, 옥중 결혼식을 올렸던 캐롤 분은요, 테드 번디의 딸을 출산하게 됐어요. 캐롤은 자신과 딸 로즈 번디의 얼굴을 언론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자신이 테드 번디의 아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린 뒤 한 8년 만에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이가 살인자의 딸로 손가락질밖에 하고 싶지는 않다라면서 테드와 이혼한 뒤에 자신과 딸의 이름을 바꾼 뒤에 잠적해버렸어요. 테드 번디가 전기의자형을 받고 사망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형 확정 10년 만인 1989년 7월 플로리다주 교도소 내에 구비된 전기의자 위에서 사망했죠. 테드 번디의 사망 소식을 실은 언론인들은요, 희대의 살인마가 미소를 띄우며 사망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형 소식을 알렸어요. 테드 번디의 사망 이후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와 일생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던 끝에 테드 번디의 몇 가지 특이점과 심리 상태에 대해 발표를 했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테드 번디는 생전에 죄책감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외에도 과도한 자신감으로 드러난 나르시즘과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구의 세상에 빠져 자신만의 규칙에서 살았을 것으로 의심된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테드 번디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연쇄살인범들처럼 범인들 특유의 산만함과 부족한 성취 욕구도 동시에 나타났다 라고 했어요. 테드 번디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은 자신이 만들어낸 화려하고 멋진 가짜 테드 번디의 이미지 속에 허술하고 부실한 진짜 내면을 숨긴 채로 살아왔던 건데요. 재판에서 보면은 자신의 변호만 들어봐도 한 번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재판에서 했던 발언 자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법률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얕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은요, 반대로 테드 번디에 대해서 부실하고 추악한 내면의 모습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학벌이나 어떤 워싱턴 대학과 유타 대학의 로스쿨 출신,
이런 것이나 외모, 출신, 변호사나 정계에 진출한 적이 있다라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테드 번디를 정치인 출신의 젊고 잘생긴 살인마 내지는 연쇄살인의 귀공자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의 좀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테드 번디가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와는 상관없이 테드 번디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됐고요. 캐롤 분과 같은 몇 여성들은 살인마를 따르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건데요. 이러한 심리를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예로 예전에 방송한 적이 있던 그 자신의 팬과 결혼한 리차드 라미레즈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드 번디의 사형 집행 이후에 시신이 땅에 묻히게 될 경우 팬들에 의해서 그곳이 유명한 장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 세력에 의해서 무덤이 테러를 당하거나 어떤 지역이 훼손될 것을 생각해서 가족에게 전달되는 대신에 교도소 내에서 비밀리에 장례식을 치렀고요.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뿌려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매달 첫 주 방송되는 최악의 살인마 두 번째 시간 테드 번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테드 번디에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드 번디는요,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그린리버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게리 리즈웨이였는데요. 당시 이 게리 리즈웨이 사건이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경찰들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멈춰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혼자서 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레이처드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리즈웨이를 뒤쫓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에 이 수사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테드 번디였던 거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신이 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누군지 묻지 말고 그냥 나의 말을 따라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레이처드 수사관은 이 편지를 받고는 바로 테드 번디가 수감 중인 교도소로 갔어요. 그래서 게리 리즈웨이에 대한 심리 상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테드 번디는 모든 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현재 게리 리즈웨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을지에 대해 레이처드 수사관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때 테드 번디의 조언이 게리 리즈웨이를 검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까지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리즈웨이가 검거되고 나서 밝혀진 내용 중에 테드 번디가 했던 말이 상당 부분에서 일치를 했었다 그래요. 테드 번디가 이렇게 경찰을 도와서 범죄자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로는요, 자신이 연쇄살인마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연쇄살인마가 나타나면서 자신이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이유죠. 그것과 동시에 자신은 창녀를 살해한 게리 리즈웨이와는 다르게 예쁘고 젊은 여대생들만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살인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